예,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현상적 분석 7가지 중에 네 번째입니다. 도시 빈민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 빈민들, 그 푸어는 어느 지역, 어느 사회, 어느 도시에서나 숫자의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존재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26만 명 정도가 있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복지 정책이 건설교통부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침은 주거 취약계층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주로 고시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에 의해서 집을 알선해 주는 거죠. 거리의 노숙자, 불황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맨날 썼죠. 그리고 노숙인 시설 거주자. 서울에도 영등포 지역에 가면 노숙인 시설 거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숙박용 가정 이용업소 거주. 요거는 좀 찜질방 같은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공급하게 된 게 사회주택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시대가 왔죠.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공급하게 된 게 연금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전세임대주택. 이거는 한 2000년 생겼죠. 그것보다 약간 상위 계층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 겁니다. 주로 소득 1분에서 4분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공급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주거 취약계층은 세 가지 요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리적 상태, 주거비 부담, 주거권이 있습니다. 물리적 상태는 조금 전에 설명한 최저 주거비는 있는데 그 이하로 사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비주택에 비닐하우스 이런 데 거주하는 가구들. 또 한 가지는 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 또 월세로 내는 거죠. 이게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슈바베 지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주거에 거주하지 못하고 좀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받는 이런 주거 권리 문제, 이 세 가지를 주거 취약계층의 판단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세그리게이션과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습니다. 세그리게이션은 주거지 분리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주거지 차별입니다. 인종, 특히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문화, 소득의 높고 낮음, 직업, 정규직, 비정규직, 사회계열 주거지 분리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서울에 실제 이런 단지가 있습니다. 분양주택 단지는 동호수가 101, 102, 103동으로 나가고요. 임대주택 단지는 가동, 나동 해가지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연금임대 단지의 어떤 사회적 배제가 있어요. 주민들 사회적 배제가 있는데요. 서울 가양동에 가면은 1980년대 후반 90년 초에 연금임대 단지 집중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주공하고 SH가 5,000세, 6,000세도 될 겁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적으로 놓은 게 소셜 믹서, 사회적 혼합, 임대주택 분양도 섞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정책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반대라기보다 다른 견해를 주는 사회학자들도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바우처, 우리를 주거 급여가 제도가 있는데요. 일정한 지역에 흑인 한두 가구가 들어오면은 주택 바우처를 받아 들어오죠. 그러면은 계속 흑인 가구 들어오고 거기 살던 백인들은 나가죠. 이렇게 주거지 차별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이낸싱, 주택금융입니다. 주택금융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거죠. 집값이 너무 고가고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은 항상 부족합니다. 금융을 받는 것도 불공정하고요. 은행에 좀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고가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모기지를 합니다. 20년, 30년 장기 모기지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다 갖고 나면은 노후 자금을 리버스 모기지, 주택연금을 해서 살아가죠.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주는 거죠. 그리고 모기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지출했는데 돈이 묶이지 않습니까? 돈은 수십 년 동안 천천히 들어오니까 그걸 유동화합니다.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는 공급 측면이죠. 이런 파이낸싱이 주택 문제에서 반드시 생기는 거죠. 자, 7번째로 프라이스 에스컬레이션 하고 어포더빌리티.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죠. 오르는데 그러면은 내가 부담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입니다. 가격대 임대 지수도 상승하죠. 인플레이션. 그러면은 집을 어떻든 간에 차입을 하든 집을 계속 구하게 되면은 집값이 오르니까 더 하려고 그러죠. 이 투기, 가수해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못 따라가니까 구매력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히
자꾸 우리나라도 민주화되고 살기 좋고 하면서 저렴한 주택 일정한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부족하게 생긴 거죠. 자, 이런 주택 문제가 왜 생기냐? 첫째, 뭐 시장 실패의 문제인가, 정부 실패의 문제가. 물론 시장 실패일 수도 있고 정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장 실패는 왜 생기냐 하면은 경제학자들은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네 가지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안정 경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불안전성, 정부가 있고 없고, 공공재가 존재하죠. 도로, 교통수단 이런 게 있고 없고,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포지티브는 외부 경제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네거티브는 외부 불경제입니다. 여기 시장을 실패가 생기는 거고요. 정부에 개입한다고 그랬죠. 정부가 개입했는데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고 이렇게 생기는 문제죠. 정부가 개입하면서 주택 문제가 심화된다. 이거 정부 실패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격에 개입한다든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문제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사회 변화 과정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해당 국가의 도시화 수준과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격하게 왔죠. 유럽에 비해서. 산업화 과정과 변화, 민주화 정도, 정치 과정, 그리고 주택에 대한 사람들 생각, 규범의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이 보시면은 A는 도시화, B 산업화, 민주화 규범을 쫙 적어놨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요거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주택 문제가 발생되는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1939년부터 45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일본으로. 한 200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해방되자 돌아왔죠. 140만 명이 돌아왔고 60만 명이 남아가지고 제일 동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만주와 사할린에서 42만 명 해가지고 180만 명이 해방 이후 거의 한 10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이동포, 기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 74만 명, 또 254만 명이 한반도 남쪽에 직결하게 됩니다. 주로 도시로.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런 거죠. 또 50년에서 53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나마 있던 부족한 주택이지만 3분의 1이 파손됩니다. 완파, 반파 되죠. 또 65만 명의 북한에서 피난민이 내려옵니다. 주택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한국적 특수한 상황이죠. 62년 제4공화국이 생기면서 경제 발전을 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데 불균형 성장 전략을 하다 보니까 주택 문제에 상당히 소홀하죠. 왜? 당장 경공업 만들어가지고 수출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도시 위주로 경제 성장하다 보니까 도시의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 노동력은 농촌에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촌 향도 또 가족이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죠. 자본 회전율이 떨어지는 주택 부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경제 성장 이후에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측정 요구, 푸세식에서 수세식, 뭐 온도도 나오고 연탄 갈다가 난방 뭐 이렇게 생기는 거죠. 또 우리나라 또 아주 특수한 게 하나 학군이 좋은데 찾죠. 특히 엄마 부대, 어머니들, 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이런데 좀 몰리게 되는 거죠. 또 형평성 있는 주택 정책에 대한 요구는 주거복지로 나타나요. 요는 이 전반적으로 한국의 주택 문제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는 주택 가격 임대료 계속 상승해 왔다. 계속 이야기했죠. 주택 정책 목표 설정의 모습,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자가주택, 분양주택 위주로 공고를 많이 했어요. 60, 80년대. 배분이 불균형된 거죠. 임대주택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90년 이후에 임대주택 공고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83년 합동 재개발, 무허가 불량 주거지를 개발하죠. 그러면서 쫓아내고 투기가 생기고, 낮은 주거복지. 그리고 주택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죠. 소홀하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한국 주택 문제의 특수성입니다. 특수성. 아니, 새집이 비싸고 헌집이 사야 되는데 거꾸로 되죠.
딸것으로 비싸지는 아파트. 본집이 새집보다 비싸요. 그 원인은 뭐죠? 용적률이죠. 용적률. 자, 그리고 집값은 상승하기만 한다. 그리고 아파트 당첨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높다. 그래서 시골에 왜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나홀로 아파트 짓죠. 농부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근데 아파트라는 것이 유럽에서 생겼는데, 영국에서 주로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한 주택이 아파트입니다. 플래시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다른 개념으로 바뀐 거죠. 자, 한국 주택은 특수 7번째입니다. 30년 후면 헐고 새로 짓는 거죠. 왜?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사실은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주거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빈곤층 여전히 26만 가구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정책이 도입돼가지고 현재 우리 회사가 중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점유 형태도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에 1인 가구 급속히 증가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혼, 비혼, 자녀 독립하고 결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 불량주택 재개발하는데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개발 후에 다시 그 집에 들어오고 불량주택 그 정착률인데 재정착률인데 20% 30%가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값이 비싸니까 소득은 없고. 그런데 거기 원래 수십 년 동안 커뮤니티 형성이 살았지 않습니까? 삶이 터전이 있는데 그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 자, 칼럼이 하나 있어서 내가 갖고 왔는데요. 알걸수록 비싸진 아파트. 오늘 교수님이 쓰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주택 정책의 개선 방향인데, 요거는 뭐 제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중앙정부, 특히 LH라는 중앙공기업이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근데 외국은 주택 문제가 다 지방정부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이 재산세죠. 재산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주택정책 목표를 이제 재고 확대해서 수준 상승하고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더 농촌에 빈집이 많이 생기죠. 이 농촌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빈집에 대한 농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죠. 주거복지 수준, 주거복지 정책이 계속 추진돼야 되고, 주택 공급 체계를 좀 신축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참 너무 다양합니다. 이름도 많고 복잡합니다. 이걸 좀 유형통합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는 며칠 전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정책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하겠다. 소득을 기준으로. 그런 게 있고, 지역 전체 발전을 고려한 주택개발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정책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이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